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츠맨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사드 추가 반입 보고 없었는데 라고 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배치된 곳에 경로를 해서 이 진상을 파악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실상 초멘붕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종알보입니다. 덴마크 공항에서 포착된 정유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에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 기내에서 우리 검찰 쪽에 의해서 긴급 체포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입고 있는 티가 깜찍합니다. 스마일 티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 티를 입고 분명히 공항에 빠져나오면은 기자들 포토라인에 쓸 텐데 저 티를 입은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시 뒤에 보죠. 다른 사진. 조선일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김정남 암살 여자 피고인들 고등법원으로 이첩이 됐는데요. 이 피고인들은 모두 북한에 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내 딸 말 한 번 빌려 탔다가 병 됐다. 내 딸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병 됐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라고 얘기해요. 다른 때문에 엄마, 딸, 강경화 후보자 이 딸 때문에 글쎄요 좀 힘들어지고 있죠. 역시 정유라 씨 역시 엄마라고 울면서 교도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말투로 교도소로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그날 사드 트럭 조수석 사드를 누가 만들어 운영은 전시작전권은 이걸 차기 정부에 보고해 미국 당연히 필요 없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모습입니다. 다른 만평. 한겨레입니다. 숨겨둔 X 황某某 사드 추가 반입. 정권을 이양받아서 서랍을 열어봤더니 응가가 이렇게 사드 추가 반입이다. 이렇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하나만 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의원 겸직 문제 역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창관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배지정 전 국회의원, 소종섭 전 신화저널 편집국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사드 발사대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로 비공식적으로 반입돼 군 기지에 보관된 경위를 파악하라라고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보면요. 새 정부 출범 이후 20일이 지난 상황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같은 중대 현안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경위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매우 충격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확인, 민정의 조사 지시를 좀 내렸습니다. 매우 충격적이다. 격노했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이 정부는 보고받지 못한 것일까요? 조선일보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충격을 받았을까? 발사대는 2기, 4기가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데 발사대 자체는 사드 1개 포대는 총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된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4기가 추가로 배치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사드 발사대 4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방송에 의해서 이미 보도가 된 사실도 좀 있고요. 이렇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굳이 왜 이 시점에서 4기 추가 반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를 했을까라고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청와대에서는 갖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4기를 아직까지 배치하지 못한 것은 이 환경 영향 평가 때문이었다라고 청와대가 거꾸로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 앞두고 왜 굳이 이 문제를 터뜨렸을까? 이 부분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내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예, 김홍 교수님. 청와대 발표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내기가 추가로 반입됐다는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내기가 한국에 들어왔는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4월 26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사드 2기가 설치됐다는 것들은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13일 만에, 예. 13일 전이죠. 대선 13일 전에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곧 결정이 될 텐데 예. 그 부분 가지고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배치가 됐는데요. 일단 2기 배치된 사실은 이제 알았던 거고요. 예.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5월 25일 열렸으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15일 후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분명하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물론 일부 언론의 보도가 됐다는 것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건 있었지만 예. 이것은 정식 보고 체계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가서 국회 비준 절차라든가 이것을 다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워낙 국민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고 또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사실은 취임 직후에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이제 사후에 이 일을 알게 된 거죠. 최소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사안이 보고가 됐어야 거기서 이제 뭐 대통령 공약과 향후의 국정 운영의 방침을 예. 뭐 100대 과제라든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외교적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은 뒤늦게 보고되고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예.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경위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대통령은 몰랐다는 것이 예. 대통령의 일단 발언 그대로고 청와대 발표로 예. 보입니다. 몰랐으니까 경로했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왜 몰랐을까라고 이제 조선일보는 의구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YTN은 이렇게 내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사드 한 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운영이 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언론이 뭐 수없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선일보 기사를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명쾌하게 저는 설명이 그러니까 될까요? 이 지금 보고를 하는데 예. 내기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예. 그러면 보고라는 게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후보였던 당시 4월 26일 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런 걸 못 챙길 수 있어요. 예. 후보는 뭐 정신이 없거든요. 방문하는 것만 해도 벅차서. 그러면은 지금 그 측근 당시 이 국방 안보 라인을 책임졌던 그 캠프 내 인사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예. 챙겼으면.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대로 또 이 새 내각에 이제 인선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보고를 받을 때 있어서 그 사기가 추가됐던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몇 기가 들어왔느냐 뭐 이런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있었어야 했다고 보는데 예.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또 그 실력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경로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저는 이 외교 안보 라인에 이런 좀 허술한 면이 보이는 것이 이게 뭐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서 그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이 보고 받는 그 자리에서의 실력이 너무 없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이 사드 문제는 어떻게 돼가느냐라고 먼저 오히려 이제 보고가 없었다면 먼저 국방부라든지 뭐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보고를 좀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 지시가 없었다는 거죠. 예. 배정희 의원님, 뭐
대통령이 격노하고 충격받은 것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는 대목인데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왜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불거진 것인가? 미국 방문 앞두고 아니면은 또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러 혼란이 있으니 그것을 덮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또 신문에 좀 밑에 실려 있긴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몰랐던 것 같고 그러나 세간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 다 아는 사실이라고 뭐 제목에 적시를 해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우선 이 의도가 조금 궁금하다는 제목이 생각이 좀 이상하다? 들고요. 예. 예. 실제로 이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국방부가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했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측면인데 예. 지금 이걸 그럼 왜 이 시점에 이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부처 방문한 곳이 어디입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국방부를 제일 먼저 가셨어요. 예. 그만큼 국가 안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만약에 국방부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제서 이렇게 문제를 삼냐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부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국방부가 해야 되는 일을 본인들이 빠뜨린 상황에서 이걸 이제 청와대가 인지하게 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진짜 본인들이 그걸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대통령께 왜 보고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저는 국방부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되었는데 예. 왜 이 부분이 이제서 보고가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예.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 국민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이라도 원론에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군 관계자 얘기인데 지난 26일에 새 안보실장 정의용 실장에게 이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를 안 했으면 새 안보실장은 도대체 어디서 사드 내기 배치 문제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우린 보고를 한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과 진실이 헷갈려 있어요, 두 가지가. 예.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사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예. 보도에 나온 언론 보도로 다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것도 예. 언론 보도가 나온 건 맞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근데 당시에. 주의 깊게 안 보면 뭐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리고 예,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국민이 또 받는가도 문제고.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사실이죠, 그냥. 그런데 국방부가 또 25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 내기가 도입돼 있다라고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26일 날 그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국방부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또 청와대 쪽 얘기는 또 다릅니다. 정의용 실장 포함해서 국가안보실 1, 2차장한테 다 물어보니까 당시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예. 그 보고에 또 진실 공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국방부가 그 보고를 할 때 보고서에 일단 우리는 말보다는 기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에 그게 왜 안 들어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 구두 보고보다는 문서화된 보고를 가져가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정식적인 어떤 보고인 것이고요. 저렇게 예.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거 이런 것은 하나의 그냥 단편적인 사실인 것인데 왜 국방부가 보고서에 그걸 기록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이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자 이야기를 보니까 한미 협약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시하지 못할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그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장에게 정확하게 사실 내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에 우리가 적시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진실이 이렇다라고 좀 정확하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나. 지금 보면은 국방부는 나름대로 우리는 뭐 나름대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빠졌다 경위 파악을 하라라고 지금 대통령까지 강력하게 지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이 강력한 어떤 후폭풍이 군 쪽에 몰아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 한미 협정, 그러니까 이른바 소파 협정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용지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제 그 부분이지 실제로 내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거는 뭐 소파 협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반드시 보고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소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것이요. 사실과 진실, 특히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저도 뭐 공직 생활을 좀 해봤는데 정부 부처, 국회라든가 의회 또는 정부의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예. 국정에 대해서 군사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동안 한미 이 관련 사안이 2급 기밀이라고 해서 소파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확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위에 보고도 하지 않은 건데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통령에게 예.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이 내기의 사자도 안 나왔고 사드의 사자 아무것도 안 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보고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면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하게 사드와 내기 다 또는 2기, 6기 전반에 대해서 예. 분명하게 국군 통수권자에게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됐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사실에서 누락이 돼 있었던 거. 이것은 공직사회, 정부 부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예. 예를 들면 보고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저 보도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내기가 추가로 도입되고 있는 장면을 보도하는 걸 본 기억이 나요. 그럼 그런 보고를 할 때 내용에 2기가 들어와 있고 얘기가 있으면 국방부 지난번에 내기 들어오는 거 내 보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내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을 먼저, 것 같은데 저라면. 예, 먼저 물어봤을 것 예,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느냐. 그 예. 부분은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둔감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예. 뒤늦게 일종의 이런 이제 지금 사태로까지 번진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민정수석에게 진실을 좀 알아봐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경로를 했다라는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니까 아마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라든지 정황으로만 이렇게 밀어보면은 국방부는 왠지 사드 내기를 추가로 들여온 사실을 새 정부에게 먼저 보고를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기가 혹시나 이제 문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이 강한 국방부에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유추가 또 가능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에서는 당연히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분명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국방부가 알아서 추가로 들여오거나 배치하지는 않았겠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보고서를 봐야지 되겠지만 예. 그게 뭐 대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건은 아니겠지만 그럼 보통 우리가 보고서 같은 거 쓰면은 지금 사드 배치 현황 뭐 이렇게 해서 현황에 대해서 쫙 쓰잖아요. 예. 뭐 그러면 반입 현황이 어떻게 되고 뭐 배치 현황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만약 그 배치 현황만 해서 2기 배치만 하고 예. 나머지 이제 현황을 뺐다든가라고 하면은 이걸 굳이 뭐 내기 얘기를 안 하려고 보고를 안 하려고 했나 보다 좀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예. 하지만은 이게 문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 국장님 말씀이나 아까 제 말씀도 그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게 이미 보도가 됐고 사드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걸 왜 더 질의응답이 없었는지가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뭐 여하한 뭐 이 사연들이 있었던 간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밝히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마치 우리는 보고했는데 왜 이런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고 안 했다면 그럼 안보실장은 어떻게 알았다는 말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다는 걸 또 기정사실화하면서 뭐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가 보고했으니까 알게 된 것 아니냐 사실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국방부는 본인들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선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하게 국방부의 책임입니다. 뭐 신문에 나오는 군 관계자도 익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군 관계자가 있었는지 이런 말을 한 것이 맞는지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일단 돼요.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한다?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방부 입장은 현재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26일 날 이미 보고에 따른 이 군 관계자가 누군지 뭐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기자가 취재해서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쓴 거죠. 공식적인 국방부 입장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간단하게 좀 짚어야 될 거예요. 왜 이 시점에 그렇다면 이 사드 내기 배치 문제가 대통령이 경로했고 충격을 받았을까?
사드 조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는 군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인사청문회의 방패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좀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배 의원님 동의하세요? 이런 명분 때문에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고 경로를 했고 지시를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을까요? 이 부분은 뭐 그야말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측면을 뭐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드 문제가 다시 크게 이제 불거졌습니다. 뭐 군 기강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있는데 진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코펜하겐 공항에 나타난 정유라 오늘 강제 입국한다 해서 오늘 오후 3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스마일티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내에서 우리 한국 쪽 검찰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왜 기내에서 체포를 해요? 이게 지금 기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되면 체포영장 집행이 됐으면 이제 우리 측에 한국의 검찰 인력이 가서 체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시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거의 임의동행식이 되는 거니까 물론 그 이전에 특검에서 강제 소환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요. 그러면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뭐 코펜하겐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러면 조사해야 되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조사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얼마 없네요. 하루 정도. 그러니까 정유라가 덴마크를 출발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쳐서 이렇게 우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적기에 일단 탑승을 하면 그 전에는 네덜란드 거쳤을 때는 네덜란드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서 덴마크 이 사법당국이 호송을 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당국이 잠깐 이 정유라 씨를 신병을 인수인계 받고 그리고 대한항공 국적기에 탄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의 관할권 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간 5명의 요원들이 그걸 이제 일종의 신병을 인도받은 거죠, 지금. 받은 거고 이제 체포 영장 집행은 우리나라 공항에 들어와서 거기서 영장 집행을 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시간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48시간 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면 비행기 안에 그냥 괜한 시간 날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에 집행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펜하겐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정유라를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것도 아니고 모자나 마스크를 쓴 것도 아니고 스마일티를 입고 또 이렇게 뭐 발랄하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평범한 관광객의 그런 어떤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 여러 이제 피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당당한 모습인데 이경재 변호인의 얘기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갑자기 이제 귀국하기로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정유라가 이제 입국하겠다는 의사는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요. 한창 최기이트 사건으로 수사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럴 때 들어오는 것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정돈이 돼 있기 때문에 유라가 들어와도 충분하다. 이제는 들어올 시기가 됐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유라 씨가 귀국했는데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그 순간부터 정치검찰이다. 그건 무슨 뜻인지요? 이게 지금 정유라에 대한 학사 비리 관계 이 부분을 이제 기소한 장본인이 특검입니다. 특검의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검찰에서 파견 나간 검사들이 다 했어요. 파견 검사 단장이 윤석열입니다. 네, 윤석열 검사가 이제 서울지검 검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유라가 입국하자마자 그 특검의 논리 그대로 구속을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특검이 정치 검사이듯이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 파견 검사 책임을 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정유라에게 무슨 사회적인 비난이라든가 도덕적인 질책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더라도 형사적인 책임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영장 범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유라 혼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와 공범 또 아니면 대학 교수하고 공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이런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 부분인데요. 정유라가 받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청당고 문제도 있고요. 이대 입학과 관련된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삼성의 이제 승마 지원 문제에도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에서 체포 당시에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다 몰랐다. 엄마가 다 한 거지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 거는 아주 어렸을 때 봤고 그 이후는 연락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제 그 기소가 이제 공범으로 돼서 다른 공범들이 기소된 게 지금 이화여대 부정입학. 그다음에 학점을 그 학교도 안 나오면서 딴 거. 그리고 삼성에서의 승마 지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공범이 되려면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당시에 나이가 뭐 19세이고 뭐 20세 좀 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기다 최순실의 그 특성이 있고 그럼 엄마가 다 알아서 한 거 아니냐. 애는 그냥 학교 나와 보라니까 나가고 또 뭐 그 메달 가지고 가려니까 나가고 한 거 아니냐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범 정도의 죄책은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정 입학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구속 사유가 되느냐도 이제 문제인데 어쨌거나 또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도피의 염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범죄의 중대성을 떠나서 그런 면에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다만 이제 삼성의 그 돈 지원 문제, 그거를 정유라가 자기가 엄마가 포스트잇 붙여놓은 걸 자기가 찍었다는 건데 도장만 찍었다는 건데 그거는 공범인 최순실이 내 딸이 다 알았다고 진술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입증이 검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이 알고 있었다는 걸. 뭐 그래서 아마 이경재 변호사도 법리적인 접근으로 한다면 정유라가 질 책임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정유라부터 얻어내고 싶은 것은 정유라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증거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혐의를 정유라가 알고 있는 대로 좀 다 풀어주기를, 그렇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실이 거기서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유라 자체가 관심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최순실 씨가 뭐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딸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딸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구속 수감되고 또 조사를 받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모르시는 일이고 다 제가 한 일입니다라고 했던 증언들을 혹시나 변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또 뭐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범죄 여부가 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그리고 최순실 씨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를 압박하면 최순실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좀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사과하는 그런 뉘우치는 모습으로 돌았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최순실 씨는 스스로가 기획하고 전체를 끌어가는 아주 본인의 그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도 뒤에서 다 조정하고 움직였던 그런 흐름까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일단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실 괘씸죄가 엄청납니다. 뭐 돈도 능력이고 네 부모를 원망하라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공분을 샀지만 과연 정유라 씨가 어느 정도까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는지 일단은 업무방해 이대 학사 관련해서 입학이라든가 또는 학사
이 특혜 이런 비리 관련해서는 업무 방해될 텐데요. 예. 나머지 뇌물죄라든가 또는 해외 재산 불법 반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찰이 아마 여러 가지 캐물을 겁니다. 지난번에 덴마크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중간에 정유라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지만 예. 만일의 경우 검찰이 제대로 여기서 만약 수사를 흐름들을 잡아가면 예. 정유라 씨가 의외의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머니 최순실 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은 아마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런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의 예. 가능성을 놓고 치열하게 아마 정유라 씨와 설전도 벌이고 설득도 하고 예. 또 엄마를 얘기를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과연 그동안 보였던 정유라 씨가 굉장히 예. 즉흥적이고 뭐 덴마크에서도 굉장히 살도 쪘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가 굉장히 시설이 좋고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도 시켜 먹고 뭐 굉장히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약간의 여유 있고 뭔가 자기 자신을 예. 과시하기 좋아하는 정유라 씨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지 그 부분이 주목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아마 결국 이제 부정입학이나 학사 비리 문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삼성과의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말지원. 예. 이것이 사실은 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이 뇌물죄의 주요한 고리 예.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정유라 씨가 아주 주요한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이고 예. 그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 이른바 뇌물죄 예.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수사의 급진전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검찰도 내심 그것을 좀 기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많이 이제 와서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네덜란드 있을 때, 아니 저기 덴마크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구치소에 들어 우선 수의를 입어야 되고 예. 그리고 검찰에 그 올 때마다 언론에 노출이 되고 아마 본인이 굉장히 그러면 현실감이 들 거예요.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최순실 씨도 무너지겠지만 정유라 씨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예. 구치소 수의를 입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 구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유라 씨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은 뭐 큰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뭐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최순실은 유독 정유라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뭐 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을 보이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은 자, 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관계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할 수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 저런 얘기도 했고 특검에 나갈 때 우리 아이 손자까지도 이 멸망시키려고 한다 뭐 그런 표현까지도 썼죠. 아마 정유라만큼은 어떻게든지 이 최순실은 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유라 아이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예. 덴마크에서 이제 정유라 씨가 구금이 되면서 그 아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덴마크 사회보호시설에서 아이를 데려가서 거기서 좀 케어를 했고 보호사가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유라 씨가 강제 송환이 되지 않습니까? 예. 되면서 아이는 별도로 부모와 함께 지금 같이 들어오면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며칠 뒤나 이렇게 조용하게 눈에 안 띄일 때 이렇게 좀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인권이 보장이 돼야죠. 그러니까 아이랑 엄마가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은 뭐 법이 허락만 한다면 같이 있게 해주는 게 아이를 위해서 맞는 거겠죠. 아마 정유라 씨도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예. 검사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구속돼 있고 예. 나까지 구속되면 이 아이 누가 키웁니까? 음. 그러니까 혐의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면 불구속으로 해서 예. 계속 좀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를 제가 돌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좀 호소를 하겠죠. 예. 어쨌든 최순실은 자신의 딸 그리고 이 손자까지도 자칫 잘못하면은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아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갈 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이 딸한테 집착을 할까?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오면서 풀렸어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뵈러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키워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이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를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어쨌든 이 최순실에게 정유라는 정말 뭐 끔찍하게 아끼는 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 검찰이라든지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것을 또 결정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증언이 있었는데 2014년 정윤회 문건 이전부터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유라도 사실은 뭐 승마 때문에 외국에 자주 나갔다 오고 뭐 여러 대회에 나가느라고 자리에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하고 또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집에서 고치는 거 이런 거를 정유라는 좀 보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예.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사실은 뭐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예. 과거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그 전효옥 전 의원의 증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서 전화해서 최순실 씨에게 통화를 하고 나면 예. 안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시 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대표 연설문도 예. 유승민 의원이 막상 다 썼는데 어디 가서 빨갛게 누더기가 돼서 왔는데 예. 사실상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씨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의 생활을 할 때부터 사실상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뒤에서 예. 조정을 했던 셈이고요. 어려서부터 이를 보고 자란 정유라 씨는 사실상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혹시라도 검찰이 정말로 거기서 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단초들을 확실하게 일부의 증거를 찾아내서 정유라 씨에게 예. 그 얘기를 함으로써 정유라 씨가 여기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국정농단 비선 실세의 예.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래서 마사회에 관련된 이런 증언들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입을 여는지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지엽적인 건긴 한데요. 이 스마일 티셔츠 입었잖아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모자나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쓴 것도 아니고 이제 얼굴을 그대로 다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심리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제 덴마크 검찰의 체포될 당시는 겨울이었어요. 그렇죠? 겨울 이제 파카를 입은 상태로 체포가 돼서 아마 이 옷을 구치소 내에서 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래 입던 옷을 이제 집에서 가져와서 입은 건지 모르겠는데 왜 하필 스마일 티를 입고 한국에 들어오겠다라고 했을까? 철이 없어서 입은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전혀 이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의미인지 뭐 어떤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 의도적이라고 보기에는 그쵸, 좀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차라리 저 추레하게 입을 것 예. 같은데 지금 저 덴마크에 있으면서는 좀 현실감이 없을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현실감이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외투도 이렇게 뭐 허리에 둘러매고 마치 관광하는 사람처럼.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 그 평소 때 행동대로 언행을 하는 것 같고 예.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뭐 포토라인이라 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실감이 돌아오면 예. 좀 진중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건 예. 글쎄 제가 들은 정유라 씨는 굉장히 좀 표현이 있는데 영악스럽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외려 글쎄 스마일 티셔츠는 안 골랐을 것 같은데. 예. 예, 영악하다. 글쎄 뭐 일각에서는 영악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최순실보다 더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뭐 너무 철이 없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상반된 얘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직접 만나보지 않았으니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스마이트를 입고 외투 이 가디건 같은 것을 허리에 이렇게 둘러매서 나름 패션을 연출했나요? 하여튼 독특한 인물인 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다음 달 초 석방될 것이다라는데 검찰이 장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아마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 검찰의 수사 협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 참 달라네요, 그렇죠? 조카는 들어오게 되는데 이모는 빠져나가고.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장시호 씨가 그 구속될 당시에 받았던 혐의는 최순실 씨하고 같이 주도적으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그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렇게 몰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유리하게 하려면 검찰이나 특검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또 이제 그 효과를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정유라의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주도적인 그 공범으로 저 혐의를 받고 있었으면 지금 정유라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장시호 씨 같은 돌발 발언이라든가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장시호 씨가 구속된 게 지난해 12월 8일이거든요. 그러면 구속 기간이 이제 6개월이니까 만료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차은택 전 추진단장 같은 경우는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검찰이 다른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를 하면서 다시 구속해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 제2 태블릿 PC도 제공을 했고 또 이른바 대포폰의 번호까지도 다 검찰에 이제 알려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검찰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한 16억 정도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몇 억 정도를 이렇게 일종의 횡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도 인정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또 협조했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럼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구속기간 만료로 해서 이제 석방돼서 이후에 이제 재판을 받는 걸로 막 그렇게 방침을 좀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순실은 이 조카인 장시호 씨가 검찰에서 털어놓는 얘기 또 재판이나 각종 이제 증언을 통해서 털어놓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한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마 조카 장시호 씨뿐만 아니라 딸 정유라에게도 사실은 어쩌면 최순실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게 될 경우 최순실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있는 동안 변호인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아마 입장들을 좀 많이 조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좀 돌발성이 있는 성격이어서 어떤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면도 있습니다만 좀 변호인과 상당히 좀 조율하고 좀 이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뭐 천륜인데 인륜인데 그래도 자기 엄마 잘못되는 쪽으로 증언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국민 입장이라든지 또 우리 쪽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진실을 좀 알고 싶으니까요. 근데 오늘 저 스마일 티 얘기했었으면 좋겠어요. 스마일 티 입고 온 거 보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본인은 어쨌건 엄마를 생각해서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한다고 한 진술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조사 같은 걸 안 받아본 사람은 사실 검찰 조사가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혐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 등등을 통해서 본다면 정유라 씨의 조사 과정이 의외로 또 최순실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스마일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서 저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정유라. 어떤 말을 해서 더 또 이제 큰 혼란을 빠뜨리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요. 뭐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분명히 조 전 장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공범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 대통령님 시간 있을 때 혼술 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예능 뭐뭐 새끼 뭐 3번째 시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왜 봐야 되는지 설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저도 드라마를 꼭 한 편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라는 내용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네요. 저도 드라마를 꼭 한 편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요 앞말은 박 전 대통령이 나는 드라마를 꼭 한 편 봐야 잠이 온다라고 했더니 조 전 장관이 맞장구를 치면서 저도 드라마를 꼭 한 편을 봐야지만 잠이 온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저거 앞으로 엄청난 패러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SNS 상에서. 저 문맥만으로 보면은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친밀하게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대화 속에서 뭔가 박 전 대통령이 그 전에 이 드라마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좀 조 전 장관한테 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조 전 장관이 나중에 문자로 저도 마찬가지 대통령님과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한 편은 봐야 잠이 옵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추천을 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나중에 그 정규제 TV와 인터뷰할 때는 그런 드라마 볼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 전 장관이 저런 문자 내용으로 밀어본다면 뭐 그런 이제 드라마를 봐야 잠이 온다라는 그런 대화가 좀 있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요, 이 장관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깐 이제 좀 짜투리 시간에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수다성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문자로 휴대전화 문자로 드라마 뭐 보시고 저도 뭐 이런 거를 장관하고 대통령이 문자로 주고받을 만한 사안인가요? 저는 그게 약간 이상합니다. 네, 저는 어느 것이 진실일까 궁금해지는데 조윤선 장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대를 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럼 독대는 안 하면서 이런 문자는 보냈다는 이야기인지 과연 독대는 안 한 사이였는지 그것 자체도 저는 좀 궁금해지거든요. 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존재입니까? 대통령과 이런 문자까지 보내면서 살갑게 수다를 나누는 정도라면 정말 조윤선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까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독대는 하지 않고 대화를 했다. 어느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조윤선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조윤선 장관뿐만 아니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수석들 저도 뭐 일부 취재도 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독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도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고 그래요. 대신에 뭐냐면 전화로 많은 얘기들을 지시를 받고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계속해서 시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 특히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조윤선 장관이 이제 수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여성만이 움직여야 될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문고리 3인방과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역할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신뢰를 했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았겠지만 독대를 한 적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의 성격이 사실은 다 모든 사람을 나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같이 뭔가를 나누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또 문화를 담당하는 그런 장관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갔지만 결국은 저 부분도 저런 사적인 대화마저도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정말 왜곡된 우리 정치의 상황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자로 보내기도 힘들어요. 글자가 많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전화 한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일단 독특한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신문에 저희가 고르지는 않았는데 그 이영선 행정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증인으로 이제 검찰이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나왔죠.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는 거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냥 전직 대통령이지 지금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고 국민이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영선 전 행정관의 경우에 의료법 위반의 종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 치료도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기에서 지금 이영선 전 행정관이 지금 나는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나 뭐 행위가 있었는지 기치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시술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2번을 안 나왔어요. 임의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인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보통 뭐 증인 철회를 해라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봐서는 그 내용을 꼭 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참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본인의 재판에 나가는 거는 뭐 본인의 해명이라든지 뭐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 싫은데 강제로 구인돼서 나간다? 이건 굉장히 좀 치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술 내용을 뭐 본인의 그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을 때는 혐의 내용 관련했을 때는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그 시술 내용이라든가 치료 내용을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모양새는 또 안 좋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습니다. 뭐 저희가 박 전 대통령 뭐 모양새 안 좋아지는 것도 그걸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황이 정유라 귀국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재판 때 뭐 하품도 하고 물론 이제 재판이 좀 길게 되니까 뭐 그 부분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하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신에게 인사하는 그런 이제 변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미소도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게 돼요. 아마 이게 저는 시작일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특검 쪽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최순실 씨 재판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을 이 검찰 쪽에서는 증인으로 해서 자꾸 불러내려고 아마 할 겁니다. 할 거고 그 부분은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고 심리적으로 자꾸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 재판 전략의 하나인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인식도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내 재판 부분에 대해서 임하고 거의 요즘에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을 좀 끌면서 가다가 상황이 변화가 좀 생기고 나면 하반기쯤에 어떤 얘기를 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초반에 굉장히 지금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여기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이제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재판부 상황, 검찰 상황, 또 본인의 재판 상황, 정유라 들어오는 상황 등등등 모든 게 사실은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뭐랄까 긴장감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불리해져 가는 거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걸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냥 극복해야 되는 고난이 좀 더 강도가 세졌다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 박해 내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더 무게감을 좀 싣고 있습니다. 태극기 텐트가 어제 이제 철거됐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제 뭐 반 정도가 이 잔디가 덮였는데 나머지 반은 이 태극기 텐트 때문에 잔디를 덮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철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두고 태극기 텐트만 철거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른바 이 촛불 또 이 세월호 텐트는 14개 가운데 3개만 불법이고 이 3개는 철거할 예정이다 똑같이. 그리고 합법화됐던 11개 텐트는 그대로 뭐 둘째 여부는 유족하고 좀 상의를 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텐트 철거를 할 때가 됐나요? 이제 탄핵 사태 끝났고 새 대통령 뽑았고 재판은 진행 중이고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뭐 촛불이라든지 태극기 집회라든지 야외에서 이렇게 할 일은 이제 아닌 것, 정리 단계로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좀 가는 게 맞는 건가요? 한 130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좀 지났고 그동안에 뭐 서울시에서 계속 어떤 철거 독촉장 이런 것도 많이 보내고 또 벌금도 6천만 원 이상 이렇게 부과를 좀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 내부에서 이 여러 가지 좀 분열이 그동안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이 집행부 자체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특히 박사모를 이끌던 정광용 회장이 지난번에 그 탄핵 당시에 그 집회를 주도했던 혐의로 지금 구속된 그런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한 30분 만에 그냥
별다른 충돌 없이 예. 상당히 일사천리로 철거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한 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룹들에서의 어떤 동력 같은 것들이 예. 굉장히 약화됐다. 뭐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불법이니까 뭐 언젠가 철거는 해야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세월호, 저 예. 철거 텐트뿐만이 아니고 예. 세월호 천막이든 뭐든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빠른 조치가 취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사 좀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문 대통령 각시입니다. 김정숙 여사가요, 대선 때 방문했던 광주 노인센터 진주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문 대통령 각시입니다. 취임 후 3주가 됐는데 이 효령타운은 오고자 파도 시간이 없어도 못 오다. 지금 인사드리러 왔다. 저희에게 마음을 내주셔서 남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로 이동해서요, 중앙시장에서 이 수제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박덕순 할머니도 만났고 그 당시에 선거운동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꼭 다시 가게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동했던 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KTX를 타고 가서 승용차로 해서 민항기로 이어지는 교통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가지 않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행보를 좀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일명 호남특보로 불리는 김정숙 여사가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대선 전부터 종종 호남에 내려가 문 대통령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어제 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광주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특유의 유쾌함으로 제가 문 대통령 각시입니다 라며 인사말도 건넸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시입니다. 소령 이곳은 오고자 했는데도 오고자 파도 정말 올 시간이 없어서 못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광주에서 한 소원 끝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저희에게 마음을 내어주셔서 여사님, 그동안은 문재인 이거 이렇게 많이 받아가고 잘해야 될 텐데 하여튼 지켜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정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 문재인 지나쳐를 꼭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준 것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마음을 내주셔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 마음 잘 간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에 이어 경남 진주로 발길을 옮긴 김정숙 여사는 진주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특히 김 여사는 수제버거집을 찾아 화제가 됐습니다. 대선 때 문 후보가 당선되면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호남을 넘어서 경남 민심 잡기에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배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팬덤 현상이지만 김정숙 여사도 약간의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 따라하기, 뭐 헤어스타일, 뭐 지갑, 뭐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두 분 다 인기가 상당히 높아요. 예. 네. 김정숙 여사께서 워낙에 친화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예. 저는 아까 이제 각시라는 단어에 좀 예. 주목을 했는데 이전에 뭐 경선 당시라든가 또는 2012년 대선 예. 당시에 주로 이제 인사를 할 때 제가 문재인 안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많이 예. 하셨거든요. 이제 뭐 안사람 혹은 각시라는 표현이 일단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 용어를 좀 잘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약속을 꼭 지킨다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또 진주까지 찾아가셨는데 이런 뭐 조용하고 좀 낮은 행보가 국민들께는 참 그래도 좋게 보이는 모습을 또 보여주셔서 문 대통령님의 인기에도 좀 또 보탬이 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런 당선 감사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가면서 이제 약속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 워낙 바쁘니까 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대신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분이 이렇게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 이 대선에서 패배한 당들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대선 패배 반성 토론회를 했는데 밥그릇 챙기다 마이크 빼서 이런 얘기, 험한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사람들 왜 책임 없느냐, 또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 왜 사과 없느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거를 이 자중질환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래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또 당이 튼튼해지는 건가요? 그게 이제 창조적 파괴가 되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보수층이 진짜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상황. 그 상황에서 강경임 보수층 분들의 목소리만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게 자유한국당을 또 더 힘들게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도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당에 구심점이. 대표적인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후보자였고 아마 제일 문제는 구심점이 될 만한 큰 정치인이 지금 한국당 안에 없다. 보수 전체에서의 인물이 없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도 사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때문에 동교동계와 또 이제 안철수계로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좀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좀 심상치가 않네요. 패배를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했고 홍 후보를 제대로 돕긴 했나라고 해서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자, 인사청문회 얘기 좀 가죠. 이낙연 반쪽 인준대나 아마 오늘 국회에서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반쪽 인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4명의 장관을 인선했는데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모두 현직 국회의원들이죠. 김부겸 의원의 발탁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의원의 얘기만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뜻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굴뿌리 민주주의 확대, 그리고 투명한 봉사 행정의 정착 등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뜻을 잘 새겨서 제가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된다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굴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그런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김부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과 비슷하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지금 최일선에서 뛰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차기 대선 주자로도 여러 번 이제 거명이 됐을 거고 아마 차기 대선에 또 나오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의원을 후계자로 키워주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세간의 해석도 나오는데 맞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후계자로 키우겠다기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인재풀들을 많이 만들고 인재를 발굴하겠다. 특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각종 상임위원장의 사실은 대선 후보로도 일단은 경선도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치적으로 역량도 있었고요. 특히 대구에서 오랜 도전을 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나섰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산에 이제 김영춘 의원도 이번에 장관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역량 있는 50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듦으로써 결국은 앞으로 정치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보고 또 새로운 인재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포석들을 다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겸직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장관을 한번 해본 것, 도지사를 한번 해본 것과 그냥 배지만 달고선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정말 큰 행정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 준 것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수희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은 차기 유력한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반면에 지금 이 여당 쪽에는 김부겸 전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이대로 가면은 차기 다음 대선도 개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 쪽의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그런 구도로 좀 보입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김부겸 장관 발탁도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냥 상징화된 하나의 레토릭적인 의미에서의 지방 분권이 아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요즘에 보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속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반적인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다양한 이 가능성들을 갖고 가는 거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박원순 시장과 요즘에 문 대통령 거의 밀월이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좋거든요. 정책도 뭐 수십 개 서울시 정책을 받아들이고 서울시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수가 지금 청와대에 포진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김부겸 장관 후보자 같은 저런 인물들을 이제 띄움으로써 또 그 지역 여론도 얻고 향후에 대선 레이스에서 다양한 어떤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판 자체를 크게 봐서 이게 주도를 해가는 거죠. 그것은 곧바로 이제 정권 재창출로 연결이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권 출범한 마당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큰 흐름을 갖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아마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현재 같은 상태가 계속 될 겁니다. 당분간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해요.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폐허가 완전히 되고 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이 트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이 보수 쪽에서의 어떤 이 지리 멸렬함이랄까 뭐 이런 길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는 이런 부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 이후부터 조금씩 아마 좀 어떤 길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장관 후보자 네 분 인선과 관련해서 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미를 두시는 게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여성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김현미 의원께서 국토교통위에 계신 경험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재위라든가 예결특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경력들을 사서 여성 장관을 또 임명하신 부분들이 아주 좀 바람직한 인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통과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은 안철수 후보를 영입해라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